House call, no rest. Pull up on your shorty in the front next. House call, no text. I've been up all night, baby, no stress. House call, no rest. Pull up on your shorty in the front next. House call, no text.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반 디자이너스 클럽의 다립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서울에서 라이브 팟캐스트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는 편인데 기왕이면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그래도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다립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어반 디자이너스 클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저 스스로는 유튜버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파리에서 지금 아트 디렉터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지금 제가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지금 다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라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이 공간을 쓰게 해준 넘폭드라는 브랜드, 파리에서 저랑 같이 이제 맨날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그러던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멋있는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넘폭드라는 브랜드 밑에서 쇼룸에서 많이 구경도 하셨을 텐데 되게 멋있게 잘 하고 있는 친구라서 이 공간을 쓰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너드 브루어리에서 바질 막걸리, 저도 아까 한 잔 마시고 왔는데 바질 맛이 나면서도 되게 상큼하고 되게 맛이 좋더라고요. 되게 PPL 하는 것 같네요 지금. 그리고 술은 너드 브루어리가 협찬해 줬지만은 또 그 협찬이 될 수 있게 또 옆에서 도와준 헬로우 문경이라는 브랜드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기획을 같이 주관한 스토리지 공이랑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어쨌든 항상 중요한 키워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이 영감이라는 게 많이 중요도가 커진 것 같아요. 관련 책들도 많이 나오고 영감 아카이빙 계정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되게 중요하다, 관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좋은 영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영감을 내 창작에, 그게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든 간에 어떻게 내 작업에 반영을 해야 내 작업이 정말 좋은 작업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 느끼게 된 그 시기가 입시 미술을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제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입시 미술을 되게 극혐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소신 발언일 필요도 없고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입시 미술을 정말 많이 비판하는 편인데, 디자인 비전공자 분들은 입시 미술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주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종이컵이랑 옷핀을 가지고 뭐 마을을 구성하여라, 또는 음료 캔이랑 뭐 마우스를 가지고 건축물을 구성해라, 뭐 이런 구조적인 주제도 있고,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환희를 표현해라,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편인데, 딱 말로 들으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구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입시 미술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구글에다가 입시 미술 딱 치니까 나오는 그냥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모든 그림이 항상 가운데 이렇게 크게 뭔가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빨간색으로 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뒤에 뭔가 이렇게 공간들이 살짝 빠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미술은 항상 이렇게 뭔가 정해진 틀, 정해진 어떤 규칙 안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주제를 다 똑같은 키워드에 맞춰서 하는 이런 교육 방식이 사실 디자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시미술을 되게 극혐하는 편인데, 근데 입시미술을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입시미술을 제가 하던 중에 되게 놀라운 친구를 한 명 만났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재수생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고3 예술고를 다녔던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요. 뭔가 화면이 되게 어둡고 주변이 주제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딱 밝은. 그래서 이 친구는 왜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 친구의 어떤 그런 그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렘브란트를 되게 좋아한대요. 평소에. 렘브란트는 이제 네덜란드의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의 그림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런 공간 같은 것들이 항상 되게 어두워요. 엄청 어둡고 그 주변에 정말 미묘한 빛들, 촛불이라든지 또는 저렇게 창에서 새어나오는 저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틀한 그런 조명들 가지고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화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렘브란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렘브란트의 이 스타일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스타일을 내 입시미술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물론 뭐 레퍼런스를 찾기는 해요. 그림을 이제 떠올릴 때. 그렇지만은 이런 외부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입시미술에 그것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의도에 적용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다고 느꼈고 이게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작업에 적용하는 너무 좋은 예구나라는 거를 그때 떠올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감을 얻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영감을 얻는 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넘어주시면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는 법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를 들어간다거나 또는 비엔스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찾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일상처럼 하는 그런 행위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로고를 하나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핀터레스트 들어가가지고 미니멀한 로고를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난 좀 클래식한 로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로고들 찾아서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넘어가 보시면은 취향이 항상 반영돼 있어요. 즉 뭐냐면은 내가 미니멀한 거를 좋아하는지 또는 뭐 꼭 로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웃핏 패션 아이디어를 찾고 싶어. 그럴 때 뭐 Y2K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고 올드머니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개개인의 취향에 결국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서 내 작업을 만들면은 그것은 항상 취향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Y2K 스타일이 좋아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Y2K 스타일이 취향이 아니면은 그거는 별로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취향이라는 거는 또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취향에는 유행이 깔려 있어요. 즉 내가 Y2K를 좋아하든 미니멀을 좋아하든 이것은 유행에 따라서 갈라져요. 즉 Y2K 유행이 사라지면은 내가 더 이상 Y2K 패션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이 사라졌으니까. 미니멀도 뭐 지금까지 계속 오래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언젠가 미니멀 유행이 끝나면은 아무도 미니멀 디자인을 하지 않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는 것은 취향이 뒷받침되어 있고 그 취향은 유행을 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스포가 됐는데 유행은 어떻죠? 일시적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인 취향에 반영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대체되지 않고 하는 그런 창작을 하고 싶다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은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야 돼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아이디어가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너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은 불어나 영어에서는 보통 생각을 뜻해요. 즉 우리는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뭐가 뒷받침되어져 있냐면은 의도가 뒷받침되어져 있어요. 즉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즉 아까 예를 들은 뭐 렘브란트의 미술을 가지고 내 입시 미술에 적용을 했다 하면은 렘브란트가 어떤 빛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게 내 입시 미술에서 주제부를 더 잘 살릴 수 있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에는 뭐가 뒷받침되어져 있냐면은 철학이 뒷받침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식품 브랜드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나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만들 거니까 건강 또는 뭐 자연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나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만드는데 나는 정말 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와 메시지는 나에 대한 어떤 존중, 내가 조금 더 바쁜 현대 사회에 나에 대해서 좀 더 케어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난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이 창업자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철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영구적이에요. 나이키의 서스트릿이랑 애플의 Think Different, 이런 기업의 철학들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물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일시적이지 않고 뭔가 좀 오래 지속되고 싶은 브랜드 또는 그런 창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스타일보다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영감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례로 그 유명한,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버지라블로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지라블로는 뭐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작업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정말 많은 이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압축시키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저는 버지라블로의 작업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은 낯설게 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낯설게 하기는 이게 이제 사실 문학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러시아 문학인가 아무튼 거기서 나온 기법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뒤집음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하는 기법을 낯설게 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올해의 영화에서 제가 뽑았던 영화인 가여운 것들, Poor Things라는 영화인데, 그때 라이브 했을 때는 보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낯설게 하기의 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엠마 스톤의 연기도, 그 아이의 두뇌를 가지고 유아 연기를 하는 그 엠마 스톤의 그 연기도 굉장히 막 광적이고, 또 영화의 전반적인 배경이나 흘러 들어가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낯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마크 러팔로가 이제 여자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내가 알던 어떤 상식과는 벗어난 이미지니까 되게 불편하고 난해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파리에서 했었던 설치 미술인데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랑 장클로드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했던 설치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티스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랜드마크들 또는 어떤 자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얀 천막으로 덮어요. 이렇게 덮음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친숙한 이런 개선문 또는 에펠탑, 이런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천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뭔가 포장된 상품 같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이 비주얼에 좀 되게 낯선 느낌도 받고, 이런 게 이제 낯설게 하기에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버지라블로가 하는 그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약간 이 문맥에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 버지라블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랄프 로렌의 옷을 싸게 다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만의 디자인을 입혀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짧게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랄프 로렌의 옷을 자기가 완전 새롭게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더 뭔가 비싸게 팔아버리는 그런 의도였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이케아랑 콜라보했던 작업인데, 이게 지금 컬러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빨간 그 카페트예요. 근데 거기다가 블루라고 적음으로써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를 보면서 되게 딱 보는 사람들이 뭐지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지라블로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사물을 가지고 되게 낯선 느낌을 받게 하는데, 그럼 과연 버지라블로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물론 버지라블로의 머릿속을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전 뒤샹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버지라블로가 실제로 평소에도 그리고 인터뷰 때도 많이 언급했던 얘기예요. 뒤샹은 발음이 좀 너무 셌죠 방금. 뒤샹은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현대 예술의 지평을 연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변기를 전시장에 전시를 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전시장에는 뭐 고가품의 그런 화려한 것들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미천한
변기 같은 거를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라고 전시장에 딱 던져놓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그런 가치를 부여를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뒷샹의 이 작업이 되게 버질라블로의 작업과 되게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버질라블로의 가장 큰 유명한 프로젝트인 더텐 나이키랑 같이 했던 저렇게 나이키 신발에다가 에어라고 이름을 붙인다든지 또는 이케아 가방에다가 스컬프처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하고 또 이 네이밍이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매일 밥상에 김치가 나오지만은 엄마가 매일 해주는 김치를 보고 와 정말 죽이는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김치를 딱 예쁜 그릇에 담아서 어떤 전시장 같은 데다가 딱 놓고 거기다 겁나 멋진 타이포로 김치라고 딱 쓰는 순간부터 이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물론 덩크 안에 뭐 에어가 들어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거기다가 큰 따옴표 붙여서 에어 또는 이케아 이런 조각처럼 보이는 이런 가방에다가 스컵처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존의 사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기존의 관습을 좀 깨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마르셀 듀샹 작업에 저렇게 이름 새긴 것도 뭔가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질라블로 하면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 정말 스펙트럼을 넘나들고 뭐 이케아랑도 협업하고 에비앙이랑도 협업하고 패션이랑도 협업하고 정말 그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알고 있지만은 이런 버질라블로도 듀샹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작업에다가 녹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넘어가면 자, 버질라블로의 영감은 마르셀 듀샹이고요. 아이디어는 기존 아이템에 타이포와 따옴표를 덧붙여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철학은 기존 사물의 의미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많은 브랜드와 협업도 가능했고 결국 버질라블로의 작업은 창조라기보다는 기존 문화 오브제에 대한 질문과 재맥락화이며 이는 듀샹의 대표작 샘, 아까 그 변기 작품처럼 기존 사물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냥 나온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듀샹, 현대예술 또는 낯설게 하기라는 많은 개념과 영감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복합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다니엘 아샴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도 예술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현대 아티스트 중 한 명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작업의 특징은 고대 유물이나 좀 유적처럼 보이는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이 아샴의 작업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좀 부식된 예전 고대 뭐 유물들, 유적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부식된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는데 대신에 그 소재가 이런 현대 문화 아이콘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2D2라든지 또는 소니 워크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소니 워크맨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대 사물들이 마치 고대 유물처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깎여 있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구의 고고학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어떤 폐허가 된 마을 또는 이제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그런 고대 유적들 같은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누구나 사실 아까 전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 겁나 멋있는데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의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샴이 좀 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작업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샴이 작업에 갖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은 시간의 뒤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작업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유물을 현재 보면서 부식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피카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물의 아이콘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부식된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어떤 행위가 이걸 봄으로써 내가 현재 미래로 가게 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지금 쓰는 사물들이 이미 부식되고
파괴되어서 유적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샴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시각의 비주얼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좀 뒤섞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는 이 근본은 우리가 뭐 그리스 여행을 가거나 또는 박물관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자신의 시간을 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영감은 고고학 유물이고 아이디어는 현대 문화 아이콘들을 시간의 흐름 속 유물로 재구성했다는 것이고 또 철학은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디자이너, 뭐 예술가들의 좀 해당되는 그런 영감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패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공학 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제과 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금융이나 뭐 제거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영감을 받는 게 어떤 겉으로 보이는 미학적인 비주얼적인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내 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저트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디저트를 내가 만드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막 떠오르진 않는데 발렌타인 때 특수를 뭐 노리고 발렌타인용 뭐 커플 디저트를 내가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래 발렌타인이니까 커플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예쁘고 비주얼적으로 진짜 인스타그램업을 한 그런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막 딸기랑 막 크랜베리랑 체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색깔도 막 엄청 이쁘게 하고 그리고 디저트 이미지도 막 되게 막 예쁘게 해가지고 그런 디저트를 제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디저트는 굉장히 잘 팔릴 거예요. 어느 누군가 사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그게 바이럴이 되고 커플들한테서 반응이 좋고 굉장히 잘 팔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나는 물론 비주얼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좀 커플들이 정말 딱 먹었을 때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영감을 막 찾기 시작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디저트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이니까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뭐 영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견우와 직녀는 예를 들어 뭐 스토리가 1년에 한 번 겨우 만날 수 있는 커플이잖아요. 그리고 뭐 오작교 까마귀들을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제 빵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건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가령 1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다고 칩시다. 딱 이 과일은 정말 1년에 한 번만 나. 그래서 그때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가 있다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까마귀들의 오작교니까 뭐 흑임자를 이용해 가지고 뭐 디저트의 주변에 이렇게 다리처럼 뭐 이렇게 뿌린다고 칩시다. 뭐 저도 몰라요. 전 제빵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디저트가 이제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플들이 처음에 먹을 때는 이제 흑임자가 들어간 겉에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요. 마치 다리를 건너는 그런 행위를 상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그 디저트 가운데에 딱 도달했을 때는 1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디저트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쁘게 만든 그 디저트는 분명히 성공을 할 거지만은 내년이 됐을 때는 아마 똑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작년에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누구도 베낄 수가 없어요. 디저트에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가지고 넣고 이걸 먹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체험으로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 내년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꼭 영감의 근원이라는 게 이렇게 뭐 철학적이라든가 뭐 되게 막 고대 그리스 막 유적 이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내 작업이 좀 더 특별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고민했을 때 더 차별화된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례는 조금 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좀 더 개인적인 내 스스로 뭐 어떤 뭐 레디메이드, 뭐 고대 유적 이런 개인적인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브랜드가
어떤 타겟들, 나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감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타겟을 위한 영감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네, 첫 번째 브랜드는 오틀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오틀리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이고 카페에서, 그리고 또 마셔도 봤을 거고 한데 일단은 오틀리는 귀리 우유 브랜드예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귀리 우유 시장에서 2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괴물 같은 그런 브랜드예요. 자, 이 오틀리가 지금은 이렇게 되게 멋있고 되게 영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 넘겨주시면은 처음에 오틀리가 나왔을 때 브랜딩이 이랬었어요. 되게 못생겼죠. 근데 저는 왜 브랜딩, 그러니까 패키징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유 브랜드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선하고 뭔가 건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에 한번 말아서 이렇게 뭔가 상쾌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막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막 견과류인가 이런 브랜딩을 해서 네,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틀리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바꾸고 완전히 재계획을 해요. 그리고 이 오틀리가 새롭게 브랜드를 바꾸게 된 데에는 굉장히 뜬금없게도 저널리즘이랑 사회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게 이제 애드버스터스라는 그 미디어인데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얘네가 캐나다에서 시작된 반소비주의 문화운동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반기업주의, 뭐 환경 보호 또는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되게 비판하는 굉장히 성동적인 그런 미디어예요. 이 애드버스터의 어떤 그 컨텐츠를 보면은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엄청나게 볼드합니다. 막 이렇게 막 뭐 프리 뭐 팔레스타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하느라 이미지를 조금 제가 순화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트럼프 사진도 있고 뭐 시진핑 사진도 있고 되게 쌈박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매거진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은 이거는 오틀리의 광고 이미지예요. 실제로 오틀리의 공식 광고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틀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교체하면서 마케팅 부서도 없애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서를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굉장히 성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존 우유 시장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구 보시면은 It's like milk but made for humans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번역하면은 우유 같은 건데 사람을 위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우유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우유 시장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유제품 산업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반기를 들고 공격을 하고 좀 사회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요. 그럼으로써 오틀리가 하고 싶었던 전략은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우유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아? 우유는 진짜 사회를 망치는 그런 거야. 그럼으로써 자신의 귀리 우유가 이걸 마셔야 돼.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마케팅은 굉장히 양아치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기존 우유 산업한테 고소도 좀 많이 당하고 좀 그런 좀 큰 전쟁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오틀리는 되게 재밌는 자신만의 브랜드 전략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틀리의 브랜딩 에셋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손글씨 같은 것도 많고 이런 막 미디어 사파 같은 것도 있고 또 패키징도 보시면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틀리가 일부러 자신의 패키징을 신문처럼 보이고 했대요. 그래서 오틀리는 뭔가 우리 우유는 건강해, 굉장히 신선하고 기존 소우유에 비해서 이렇게 자극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유를 마시는 놈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하지만 우리 걸 마시면은 너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함으로써 약간 소비자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읽고 또 웃고 뭔가 이렇게 좀 공유하도록 유도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어떤 그런 공룡 같은 산업의 구조를 깨부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브랜딩도 나쁘지 않은 브랜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보시면은 리퀴드 데스라는 브랜드인데 요거는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미국 출장 갔었을 때 이제
핀터레스트도 오피스 딱 가보면은 그 막 그 구글처럼 막 음료 뭐 유기농 음료수 뭐 과자 뭐 이런 게 쫙 깔려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갈 때마다 막 하나씩 다 마셔보고 이러는데 그때 미국 직원들이 다 요것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뭐처럼 생기셨어요? 맥주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물입니다. 되게 놀랍게도 물이고 물인데 이름이 리퀴드 데스예요. 죽음의 액체예요. 그래서 이 리퀴드 데스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되게 이렇게 물처럼 생기지 않은 되게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누가 봐도 딱 맥주같이 엄청 막 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알프스 청정수 물입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에 좋고 마운틴 워터라고 써있죠. 그 안에 되게 좋은 퀄리티의 물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이거 그냥 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 리퀴드 데스는 이 첫 제품 출시 이후에 7년 만에 연간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7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심심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뒤엎고 뭔가 하나의 좀 이런 반항적인 경험으로 전환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리퀴드 데스의 창업자는 굉장히 큰 펑크 문화 그리고 헤비메탈에 대한 팬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은 얘네는 이런 펑크 문화나 헤비메탈에 관련된 그런 문화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창업자가 헤비메탈 콘서트를 갔을 때 락커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니까 물도 조금 간지나게 마실 수 없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창업자 자체가 헤비메탈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이 물 제품을 끌고 나가고 마케팅하는 관점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요. 일단은 얘네가 처음 딱 나왔었을 때 악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대요. 그래서 이 악플들을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락 되게 전설적인 락 앨범을 그레이티스트 히트라고 해가지고 막 퀸이라든지 뭐 데이비드 보이 막 이런 앨범들이 쫙 들어있는 앨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레이티스트 헤이트 해가지고 이 악플러들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If you like reading Liquid Death's internet hate comments, you're going to love hearing them. Introducing Liquid Death's Greatest Hates, a wonderful collection of real hate comments sung to the tune of 10 angry songs you'll enjoy again and again. Featuring solid gold hates like This Crap is Pure Evil. Fire your marketing 너네 guy. 마케팅 너무 해고해라. And you'll just love Huge Tools. Every Huge single Tool은 person 약간 involved. 엄청난 머저리들 뭐 쓸모없는 Liquid Death's greatest hates can now be yours on this limited pressing of 12-inch vinyl. Or 스포티파이에서도 listen for 들을 수 free 있고 on 두 Spotify. 번째 Order 영상도 저랑 now. 같이 싱크를 맞춰서 플레이를 해보시죠. 누가 봐도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터에서도 마실 수 있는 맥주 같은 음료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보시면은 되게 약간 나사가 돌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반항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오틀리랑 이제 리퀴드 데스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영감과 또 그 영감에서 얻은 방향성이 어떻게 독특한 브랜딩을 완성하고 또 유저들에게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좀 더 새로운 그런 포지셔닝을 하면서 팬들을 만들어가는지 어필하는 되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더 남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아이디어, 어떤 영감 이런 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스타일에 대해서 영감을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스타일도 미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일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스토리가 들어간
가볍지 않은 창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항상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웨스 앤더슨의 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입니다. 웨스 앤더슨은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인해서 되게 많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런 미학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영화들로 유명한 감독인데 사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쁘긴 한데 그 안에 약간 들어있는 것들은 좀 약간 가볍다는 그런 느낌? 물론 그 안에 스토리도 들어있고 그 감독만의 철학도 들어있긴 하지만은 뭔가 영화로서 그냥 이 예쁨은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라고 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프렌치 디스패치는 이 예쁘기만 한 것뿐이 아니라 영화 자체의 구조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뭐 대충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스토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가상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잡지의 그 편집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마지막 그 프렌치 디스패치 폐간호를 위해서 어떤 기사들을 이제 담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기사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제 풀어놓는 그런 옴니버스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잡지를 모티브로 다루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매거진의 구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치 영화로 만들어진 잡지를 읽는 듯한 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영화의 그냥 스크린샷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틀 같은 장면도 있고 또 이런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막 사파 같은 것들 마치 매거진에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사파처럼 애니메이션이 중간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성도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섹션, 그 다음에 예술 섹션, 그 다음에 정치 섹션, 뭐 음식 섹션 이렇게 옴니버스로 나눠지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잡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웨스 앤더슨 자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은 그 뉴요커라는 잡지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 때 뉴요커 잡지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참고를 하기도 했고 또 뉴요커의 어떤 구성들을 영화에 많이 반영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도 가보시면은 실제로 웨스 앤더슨이 이렇게 책도 썼었거든요. 뉴욕 그 커에 있는 기사들을 가지고 이제 에디터스 버리어 해가지고 뭐 편집자의 편집장의 이제 장례식처럼 그렇게 책도 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막 그냥 예쁘고 미적인 기존의 웨스 앤더슨 영화처럼 그런 미학뿐만 아니라 매거진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나 또는 유머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이제 마지막 브랜드 사례인데요. 플라밍고 에스테이트라는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되게 재밌는 브랜드라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플라밍고 에스테이트 사이트에 있는 어떤 제품들 이미지인데 뭐 푸드도 하고 캔들도 있고 뭐 이런 약간 베스 용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 비누 스킨케어 뭐 꽃 같은 것도 하고 진짜 되게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디자이너들한테는 한 번쯤 만들고 싶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같은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리브영이나 편집샵 가면 있는 그런 되게 예쁜 프라그란스라든지 뭐 어떤 되게 예쁜 베스용품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면 진짜 한번 이런 브랜드 만들고 싶다라는 되게 좋은 퀄리티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도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브랜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이 창업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정원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면서 거기서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이 정원 문화의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매력, 또 어떤 치유의 매력 이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은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정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어떤 뭐 정원에서 이렇게 수확한 어떤 음식물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원의 그런 되게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는
정원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이라든지 또는 그런 치유의 어떤 그런 스킨케어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정원 문화가 뭐야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가 또 이제 말하는 스토리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사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때 정원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향락과 사교의 공간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날씨 좋은 날 정원에 모여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사교를 하고 그런 공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면은 얘네가 어떤 이런 제품 브랜드 이미지를 찍고 또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토마토 크림 같은 것도 토마토 위에다가 크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것도 이게 보면은 말린 딸기거든요. 말린 딸기인데 막 이렇게 빨간 네일이랑 같이 해서 되게 막 섹시하게 보인다든지, 또 비누도 그렇고 이런 뭐 리치크림 같은 것도 이게 좀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상 같은 거에다 같이 전시를 하고 되게 고대 그리스의 뭔가 관능적이고 되게 화려한 그런 미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보면서 사실 디자이너를 하면 누구나 욕심이 날, 야 우리도 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막 예쁘게 꽃 갖다 찍고 막 고대 그리스 동상 같은 거 찍고 해서 있어 보이게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원 문화에서 비롯된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들, 또 그리고 예전의 정원이 그 예전 고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었는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례라서 스타일과 스토리를 둘 다 잡은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브랜드는 여기까지지만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딱 한 가지 보너스 트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영상을 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일단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메종 마르지엘라 가을 2020년 컬렉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마르지엘라 디렉터가 존 갈리아노, 지금도 존 갈리오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팬데믹, 이것도 시기였어요. 팬데믹 시기에 컬렉션을 할 수가 없고 팀끼리 이렇게 피지컬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영감을 전하고, 나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컬렉션을 전개를 하려고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과정들을 담은 패션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 필름을 컬렉션으로 쇼로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그래서 네, 이제 이게 파리에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 그 아뜰리에고요. 이제 팬데믹이라서 다 같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줌 미팅을 합니다. Absolutely fine, yes. Can't wait to get back to normal though. Look at Harry. How's the back? The images ar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찾은 레퍼런스랑 영감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There's three pyramids on the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존 갈리아노가 이제 마르지엘라의 어떤 코어 철학,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패션 필름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전체 영상을 다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되게 하이 브랜드니까 당연히 이렇겠지만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고전적이고 막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다 긁어보고 이 개념이 뭔지, 예전 예술의 어떤 그런 개념들, 스토리들, 역사 같은 것들도 다 막 찾아서 막 읽고, 이것도 이제 존 갈리오노가 이제 이번 컬렉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동상들에 딱 달라붙은 어떤 젖은 텍스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면서 이번 컬렉션은 이런 좀 젖은 느낌, 되게 얇은 천이 몸에 딱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갈리아노가 이제 이번 컬렉션에서 좀 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댄스에 대해서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예전 연도냐 1916년에 이런 댄스 클럽 같은 데서 추는 그런 춤 같은 것도 영상도 다 찾아보고 아카이빙해서 컬렉션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또 레퍼런스를 찾아서 하는 과정입니다. Just finding ways to get that soft ballet-like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옷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열 감지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There's no more nightlife. So let's have a Zoom party.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완성된 컬렉션 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르지엘라 자체가 브랜드의 어떤 특징이 모델을 잘 안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마르지엘라의 그 창업 가치가 모델보다는 옷을 더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모델도 좀 가리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좀만 더 뒤로 넘어가 줄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쇼도 있고 더 그냥 요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동상에 뭔가 이렇게 젖은 옷 같은 거 이게 막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시작된 그런 스타일의 컬렉션이죠. 요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 디자이너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면 사실 매너리즘에 되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존 갈리아노 같은 사람도 좀 구설수도 많았었고 예전에 그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사실 저 정도 자리에 위치하면은 뭔가 이런 노력 없이도 내가 타고난 감각이 있으니까 이미 나는 검증된 어떤 실력이 있으니까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컬렉션 같은 것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영감을 받는 그 소스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서 영감을 얻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이런 것들을 찾고 자신의 아웃풋에 담아내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좀 많이 저도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브랜드 사례들을 가지고 저는 좀 어떻게 좋은 영감을 또 찾고 또 그 영감들을 어떻게 잘 나 스스로 반영을 해서 나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일단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쉬시고 막걸리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하다가 뭐 질문이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뒤에 또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